이건 중학생 때 겪었던 일이다. 내가 중학생 입학하던 해에 우리 가족은 또 이사를 하게 되었다. 엄마, 이번엔 우리 어디로 이사 가? 너네 아빠가 살던 고향. 당시 14살이 되지 않은 어린 나이였는데도 아버지의 빚 때문에 도피 생활 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곳 생활에 적응이 되려고 하면 이사 가고 또 이사 가고 친구를 사귈 수가 없었다. 좀 친해지려고 하면 이사 갔으니. 우리 가족이 이사 온 집은 할머니가 살고 계신 곳으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그리고 당시 내 기억으로는 아마 그 마을에서 두 번째로 제일 컸었나?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넓은 마당이 보였고 구석에는 농기구들을 보관하는 창고도 보였다. 그리고 유독 높아 보였던 담장에는 담을 넘지 못하도록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집이라 그런지 여기저기 거미줄이며 수북히 자란 잡초와 쓰다가 버린 듯한 가전제품에 각종 쓰레기, 치우는 시간만 일주일이 넘게 걸렸었다. 그 집은 어떤 아저씨 혼자 사셨던 집이었고 우리가 마당을 치우고 들어가는 조건으로 헐값에 내놓으셨던 것 같다. 그런데 처음 집 대문을 열어서 발을 디뎠을 때 머리가 띵하면서 어지러운 느낌과 누군가 자꾸 쳐다보는 것 같은 상당히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었다. 그 집의 장점을 굳이 꼽자면 마당이 굉장히 넓었다는 것? 그것 빼고는 뭐 별것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여기서 친구 한 명을 사귀게 되었다. 그 친구도 내가 전학을 오는 날 나랑 같이 이곳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되었다. 나와 같은 나이에 또 같은 날에 전학을 오게 되었고 그 친구의 어머니 또한 이곳이 고향이라고 하셨다. 처음 만난 날부터 뭔가 통하는 점이 있어서 그런지 우린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다. 하루는 친구가 놀러 오게 된 날이 있었다. 우리 집 마당에서 친구와 나는 캐치볼을 하던 중 공이 담장 너머로 넘어가고 말았다. 그렇게 세게 던지면 어떡해? 어? 저기 뒤에 누가 있나 봐. 담장으로 넘어갔던 공이 누군가 우리가 있는 쪽을 향해 던져주었다. 누가 던져줬나 볼까? 마침 담장 밑에는 아버지가 쓰셨던 사다리가 있었고 우린 잽싸게 달려가 담장 너머를 보게 되는데 어? 여기 아무도 없는데? 그 사이에 도망이라도 갔나 보지 뭐. 말도 안 돼. 우리 옆집으로는 담장이 다 연결돼 있는 구조였고 담 뒤편으로는 사방이 트인 배추밭밖에 없는데 그리고 옆집으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담장이 꽤 높은 편이었고 유리가 박혀 있는데 당시 어린 나이긴 했지만 전혀 납득할 수가 없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린 담장 너머로 달려가 공을 던져준 사람을 찾아봤지만 담장 너머로는 아무도 없었다. 그때 그 순간은 나 혼자 심각했었나 보다. 옆에 있는 친구 녀석은 다시 캐치볼을 하자 하였고 우린 게임을 다시 시작하였다. 아씨, 너 진짜 왜 그래? 이 녀석이 또 담장 너머로 공을 던지고 말았다. 맞다. 조금 전 공이 담장 너머에서 날아왔던 것이 생각나 나는 누가 공을 던져주나 담장 쪽을 계속 주시하였다. 뭐야, 이젠 안 던져주네. 난 공을 주우러 대문을 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의 표정이 바뀌었다.
아주 무서운 눈빛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야, 너 왜 그래? 무섭게. 순간 오싹한 친구의 눈빛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때 그 눈빛은 마치 다른 사람인 것 같았다. 그러고 천천히 몸을 오른쪽으로 틀더니 농기구가 있는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야, 왜 그래? 창고에 뭐라도 있어? 그저 내 눈에는 삽이랑 쇠스랑 또 호미, 오래된 농기구들만 보였는데 친구는 멍하니 창고 앞에 서서 아무것도 없는 맨 땅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알 수 없는 말을 하고서 갑자기 친구가 쓰러졌다. 정신 차려. 눈 좀 떠봐. 친구의 몸을 사정없이 흔들어 깨우니 정신이 좀 든 것 같았다. 너 괜찮아? 나 여기 언제부터 누워 있었어? 아, 무슨 소리야. 너가 이쪽으로 걸어오더니 너가 뭘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고선 쓰러졌잖아. 그러자 황당한 미소를 하고서는 아, 무슨 그런 장난을 치고 그래? 이 녀석 방금 있었던 일을 전혀 기억 못하는 것 같았다. 난 힘이 빠진 녀석을 집에 데려다 주게 되었다. 아니? 친구네 어머니가 나를 맞아주셨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녁 먹으려던 참인데 밥 먹고 가렴. 난 얼떨결에 친구네에서 저녁을 먹게 되었다.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난 친구 방에서 잠깐 누워 있었다. 아, 깜빡 잠들었네. 자리에 일어나 밖을 보니 벌써 밤이 되어 있었다. 근데 얘는 어디 갔대? 친구가 옆에 없어서 거실로 나가봤다. 너 왜 아직 여기 있니? 네? 저 밥 먹고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친구네 어머니는 매우 놀라신 듯 하였다. 아까 너 우리 애랑 같이 나가지 않았어? 문득 조금 전 친구가 우리 집 마당 창고를 뚫어져라 쳐다보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난 불안한 마음에 집으로 뛰어갔다. 부랴부랴 뛰어와서 집 대문을 열었는데 이 녀석은 우리 집 창고 앞에 있었고 친구의 모습 뒤로 한복을 입은 듯한 형상의 하얀 안개 같은 것이 친구의 몸에 붙어 있었다. 지금 생각해봐도 믿을 수 없지만 확실했다. 분명 사람 모양의 안개였다. 그리고 친구는 낮에 쓰러졌던 곳 앞에서 멍하니 한 곳을 주시하고 있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던 그 순간 외출을 마친 부모님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친구의 모습을 보던 부모님도 당황하신 것 같았다. 아버지 역시 놀란 눈으로 날 보시면서 손가락은 친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네 친구 왜 이러고 있냐?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친구의 어깨를 사정없이 흔들며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셨다. 근데 친구의 등에 붙어있던 안개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다. 갑자기 어디론가 급하게 전화를 거시던 아버지. 곧이어 우리 집에 전에 사셨던 집주인 아저씨가 오셨다. 그러고는 창고 앞으로 힘없이 걸어가셔서 친구가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던 곳을 삽으로 땅을 파기 시작하셨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우리 가족은 숨을 죽이고 아저씨의 뒤에 숨어 지켜보고 있었다.
땅속에는 오래되어 보이는 상자 같은 게 보기 시작하더니 무릎을 꿇으시고는 손으로 흙을 털어내 상자를 꺼내셨다. 그 순간 친구가 풀썩 쓰러졌었고 아저씨는 상자를 자신의 품에 꼭 안은 채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시고는 상자를 여시더니 그 상자에는 여자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일기장과 오래되어 보이는 책들이 있었다. 그리고 일기장을 훑어보시더니 목 놓아 울음을 터뜨리셨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일기장을 품에 안고 한참을 우셨던 아저씨가 말씀을 꺼내셨다. 아저씨는 하나밖에 없는 딸과 살고 있었는데 놀이공원에 가던 중 사고가 났었고 사고가 있었던 날 딸은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 집에 있으면 마지막으로 봤던 딸의 모습이 생각나 헐값에 이 집을 내놓으셨다고. 이 집에 있으면 자신이 마치 폐인이라도 된 것 마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고 하셨다. 그리고 딸을 위해 넓은 마당에 있는 집을 샀는데 딸이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이 집이 싫어지셨다고. 땅속에 묻혀 있었던 상자는 처음 이곳에 이사와서 당시 어렸었던 딸과 이 다음에 커서 시집가는 날 꺼내보자고 일부러 땅속 깊이 묻어두신 거라고. 한동안 우리 가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었다. 무릎을 꿇으시고 우시는 아저씨만 그저 쳐다보고 있을 뿐. 뒤이어 친구의 부모님이 우리 집으로 오셔서 멍하니 앉아있던 친구를 데려갔다. 그날 밤 아저씨의 울음소리는 오랫동안 멈추지 않았었다. 학교에서 쉬는 시간, 난 친구에게 우리 집에서 쓰러지게 되었던 날, 그날 기억이 나는지 물어봤다. 너 그날 우리 집에서 왜 쓰러졌어? 아, 또 개소리냐? 여전히 그날은 기억이 나지 않는 모양이다. 우리 집에 살았던 꼬마 숙녀는 묻어두었던 상자를 꺼내기 위해 안개처럼 내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닐까? 여러분들이 다녔던 학교에는 이른바 학교 괴담이라는 무서운 소문이 있지 않았습니까? 밤마다 화장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다든지 혹은 귀신을 본다든지. 제가 어렸을 적 다녔던 학교에도 무서운 소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되면 보이는 귀신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겪었던 일입니다. 2학년이 되었던 해에 그나마 좀 믿음직스러웠던 우리 반 반장이 3학년이 되면 아무도 없는 학교에 귀신이 보인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만약 학교에 혼자 남아 귀신을 보게 되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갈 수 있다나 뭐래나. 당시 제가 살던 지역의 중학교들은 1지망, 2지망 희망한 학교를 적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죠. 뺑뺑이 돌릴 거면 희망학교는 왜 적게 했는지. 저는 3학년이 되기 전에 학교 선배들에게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귀신을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괴담은 괴담일 뿐이니까요. 제가 3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비가 오네? 학교에 가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아, 우산 학원에 두고 온 것 같은데. 형, 나 오늘 형 우산 좀 들고 갈게. 여친한테 받은 거니까 잊어버리지 마. 아, 알았어. 걱정 마. 저는 형의 우산을 빌려 학교에 가게 되었죠. 아침까지만 해도 줄기차게 오던 비가 점심시간이 되어서 그쳤죠. 저는 점심을 먹고 책상에 엎드려 잠깐 쉬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 녀석이 자고 있는 저를 깨우더라고요. 야, 악대부에 바이올린 치는 그 짧은 머리한 걔 있잖아. 걔 지난주에 음악실에서 귀신 봤다는데? 그걸 믿냐? 지어낸 얘기겠지.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저는 중학생 때 악대부에서 CA 활동을 했었죠. 조금 전 친구가 말했던 짧은 머리 2학년 후배는 존재감 없이 매사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녀석이 귀신을 봤다는 얘기는 친구들에게 관심을 사려 거짓말을 한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날 학교가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아, 맞다, 씨. 우산 놓고 왔네. 형 여친한테 선물 받은 우산을 놓고 와버렸네요. 저는 걸음을 돌려 다시 학교로 향했습니다. 뭐야? 너 어디 가? 다시 학교로 돌아가던 길, 악대부에서 같이 활동하는 친했던 옆반 친구를 만났습니다. 나 우산 놓고 와서 다시 학교 가고 있어. 헐, 요즘 우리 학교에 귀신 나온다는데? 너까지 왜 그러냐. 너 할 거 없으면 나랑 학교에 같이 갔다 오자. 아, 싫어. 무섭단 말이야. 됐어 그럼. 잘 가. 2학년 후배 녀석이 여기저기 떠들고 다녔던 모양입니다. 어느덧 학교에 도착하였고 우산을 가지러 저희 반에 갔습니다. 어? 우산이 어디 갔지? 분명 우리 반 구석진 곳에 우산을 놓았었는데 우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누가 가져갔나? 형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었는데. 그 순간 창밖을 보니 학교에 다시 돌아오던 길에 분명 날씨가 맑았었는데 다시 비가 오더라고요. 아, 진짜 돌아버리겠네. 우산도 잊어버렸고 갑자기 다시 비까지 오니 그때 저는 누가 우산을 놓고 가지 않았나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평소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우산이 꼭 반에 하나씩 있었는데 다른 반에 몰래 들어가 찾아봤는데도 그날따라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음악실에 누가 놓고 간 우산이 없으려나 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음악실로 올라가 봤습니다. 어? 이게 왜 여기 있어? 오늘 들고 왔던 우산이 음악실에 있었습니다. 오늘 CA 활동이 없는 날이라 오늘은 분명 음악실에 오지 않았었는데 말이죠.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이내 아무 생각 없이 음악실 캐비넷 위에 있던 우산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가려던 순간 어우 씨, 깜짝이야. 그날따라 천둥 소리는 얼마나 크던지 너무 놀라서 갑자기 혼자 있던 이곳이 너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에 친구가 해준 후배가 귀신을 봤다는 얘기가 갑자기 생각난 거죠. 갑자기 몸에서 소름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빨리 학교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저기 복도 끝에서
누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그 소리는 구두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혹시 선생님이신가?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복도의 모퉁이를 돌아 그곳으로 시선을 향했는데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계단을 내려가려고 했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음악실에서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 온몸이 경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천둥번개가 치면서 사방이 번쩍했던 순간 음악실이 있는 곳은 3층인데 번개가 치던 그 0. 몇 초의 정말 짧은 순간 창밖에는 수백 명의 아이들이 서로를 짓누르며 그 많은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났었죠. 고개를 빼꼼 내밀어 누군지 하고 쳐다봤는데 조금 전에 학교로 돌아오던 길에 만났던 친구였죠. 마침 그 친구도 집으로 가려다 우산이 없어서 돌아왔었다고 하였죠. 저는 겨우로 그 친구와 학교에 빠져나오게 되었죠. 그때 친구가 오지 않았었다면 저는 아마 학교에서 쉽게 못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가자마자 옆반 친구에게 갔습니다. 나 어제 너 아니었으면 나 될 뻔했어. 응? 무슨 소리야? 어제 너 학교에 우산 가지러 다시 돌아와서 나랑 같이 학교에서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고. 난 어제 아파서 하루 결석했어.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친구 어제 아파서 학교 안 나온 것이 맞냐고. 그런데 다들 아파서 안 나온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제 저와 함께 나온 그 친구는 도대체 누구였던 거죠? 어느덧 이 회사에 입사한 지 6개월이 넘어가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개발한 제품이 중국에서 엄청난 인기로 우리 회사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히트된 제품을 연구하기 전까지 오랜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야만 했었다. 하루는 다음 차기 제품에 대해 연구하던 중 컴퓨터가 고장나는 일이 생겼었다. 이거 왜 이러지? 사무실 내 자리에 컴퓨터가 목통이 돼버렸다. 우리 최 과장 야동 보다가 컴퓨터 뻑카버렸네. 아, 왜 그러십니까 팀장님. 팀장님의 농담 한마디에 우리 사무실 직원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나 보다. 그 순간 얼굴이 붉어지며 창피하기도 했지만 퇴근 전까지 외주업체에 넘겨야 될 디자인이 있어 난 팀장님의 농담에 웃을 수가 없었다. 아씨, 어떡하지? 업무에 사용 중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고사양 PC가 필요했었다. 난 급한 마음에 집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들고 왔다. 아, 다 했다. 다행히도 퇴근 시간 30분 전에 오늘 꼭 해야만 했던 업무를 마칠 수 있었다.
아직 퇴근 시간이 되지 않아 인터넷을 하며 이리저리 시간 때우던 중 우연히 중고 사이트에서 정말 착한 가격에 올라온 PC를 발견하였다. 이 좋은 걸 이렇게나 싸게 팔아? 거기에다 판매자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얼마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었다. 나에겐 사용 중인 본체가 있었지만 이렇게 싼 가격에 올라온 본체를 남에게 뺏기기 싫어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중고마켓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마켓에 PC 본체 올려놓으신 거 팔렸나요? 그럼 그거 제가 살게요. 네네. 문자로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가서 전화 드릴게요. 네.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사버린다고 말해버렸네. 여보세요? 저 여기 왔는데요. 판매자는 이미 그곳에서 컴퓨터 본체를 옆에 두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친누나가 쓰던 건데 이제는 안 쓰는 거라고 하며 나에게 본체를 넘겨주었다. 근데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컴퓨터를 못 켜보고 나왔는데 바탕화면에 있는 거 웬만하면 열지 마시고 삭제해주세요. 중요한 거면 미리 삭제라도 해두지. 아휴 참. 아 네네. 말씀하신 건 안 열어보고 바로 지울게요. 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난 먼지가 수북한 본체를 안고 혼자 살고 있는 자취방으로 갔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중고로 사들고 온 컴퓨터를 바로 연결해 보았다. 오, 사양 좋은 거 맞네. 컴퓨터를 켜자마자 제어판을 열어 내가 원하던 사양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좋은 걸 왜 이렇게 싸게 팔았지? 그리고 그 컴퓨터 바탕화면에는 어떤 사람 이름의 폴더가 하나 있었다. 이 폴더에 뭐가 들어있으려나? 그 순간 조금 전 판매자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다. 궁금한데 한번 열어볼까? 이거 혹시 악성 프로그램 같은 거 아니야? 난 꺼림칙한 느낌이 들어 사람 이름이 적힌 그 폴더는 바탕화면 휴지통에 넣어놨다. 그래, 잘했어. 삭제하라고 한 이유가 있었겠지. 난 컴퓨터 전원을 끄고 방에서 나왔다. 아, 배고프다. 난 평상시 퇴근을 하고 집으로 오면 바로 밥부터 챙겨 먹는 습관이 있다. 오늘은 라면으로 때워야겠다. 라면이 하나도 없네. 퇴근하면서 라면을 사온다는 것이 깜빡이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마트로 향했다. 수고하세요. 마트에서 저녁에 먹을 것들을 사들고 나와 담배를 피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파트 밖에서 담배를 피는 중 내 방에 뭔가 불빛이 반짝거리고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7층이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 집 창문이 보였었던 위치였다. 우리 집 맞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손가락으로 내가 사는 층수를 세어보았다. 1층, 2층, 3, 4, 5, 6층, 7층. 우리 집 맞는데? 내 방 창문으로 보이는 빛은 마치 컴퓨터 화면이 켜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컴퓨터를 안 껐었나 보네.
근데 왜 모니터 화면이 바뀌는 것 같지? 그곳에서 보게 된 내 방 창문에서 보였던 빛은 가만히 켜져 있는 모니터가 아니라 꼭 화면이 전환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마치 누가 컴퓨터를 쓰고 있는 것처럼. 난 서둘러 집으로 뛰어갔다. 1층이 거의 다 와갈 때쯤 아래에서 우리 집을 올려바라 보니 그때 컴퓨터 모니터 앞으로 누가 앉아있는 것 같은 실루엣이 보였다. 내가 지금 보는 7층 창문이 우리 집이 맞는 건지 나 자신을 의심하였다. 도둑이라도 온 건 아닐까. 난 서둘러 집으로 뛰어들어가 봤다. 문이 닫힌 방문을 열었는데 컴퓨터는 꺼져 있고 방 안의 불도 꺼져 있었다. 그리고 창밖으로 비칠 만한 불빛은 없었다. 나는 층수를 잘못 세웠나 보다 생각하고 늦은 저녁을 먹게 되었다. 아, 배부르게 잘 먹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졸음이 급하게 쏟아져 씻지도 않은 채 난 잠들게 되었다. 그러고 얼마나 잤을까? 난 자고 있던 중 분명 나 혼자 살고 있는 집인데 누군가의 인기척이 들려 잠에서 깨게 되었다. 분명히 방문 너머로 누군가가 있는 듯 하였다. 설마 진짜 도둑이라도 들었나? 난 머리맡에 있던 리모컨을 무기 삼아 거실로 향했다. 여긴 아무도 없고 갑자기 또다시 인기척이 들려왔다. 난 겁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었다. 그저 숨을 죽이고 저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나 소리만 엿듣던 중 난 소리가 나고 있는 방문을 열었다. 그런데 분명 꺼놓았던 컴퓨터가 켜져 있었고 방문이 열리면서 모니터의 불빛으로 의자에는 어떤 여자가 앉아 있었다. 난 뭔가에 홀린 듯 컴퓨터 앞으로 다가갔고 그리고 그 여자는 혼잣말로 뭐라고 중얼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자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그 순간 왜 겁이 나지 않았을까? 난 멍하니 서서 그 여자를 쳐다보는데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고 그의 표정은 뭐라고 표현이 어려운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모습이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내가 켜놓지 않은 컴퓨터 앞에 앉아 조금 전 휴지통에 넣어놨던 사람 이름의 그 폴더를 다시 복원하였다. 그리고 그 파일을 열어보는데 그 순간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난 그 순간 역시 무슨 생각이었는지 분명 사람의 울음소리가 아니었는데 그 울음소리에도 겁이 나지 않았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어봤는데 이 컴퓨터의 원래 주인으로 짐작되는 작업 보고서와 근무 시간표가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유명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믿을 수 없었던 건 하루 평균 15시간의 근무 기록지와 그에 타당하지 못한 정말 적은 액수의 월급표. 파일을 읽어보는 내내 난 온갖 욕을 해가며 속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분노가 터지고 있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파일이 조작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은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고 또 이 사실이 우리 사회에 알려지면
정말 커다란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앞에 있던 사람이 아닌 그 여성은 이 파일을 작성한 여성이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마 그 여성은 고된 업무에 과로로 숨진 것이 아니었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다음 날이 되어서 나는 이 파일들을 유명 방송사에 제보하였고, 내가 제보했던 내용은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리고 국민들이 생각하였던 건실한 이미지의 그 대기업은 한순간에 하락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이슈가 되었다. 그 일이 있었던 뒤로 그녀가 또 언제 나타나려나 그녀를 처음 보았던 그 시간에 매일 밤 방문을 열어보았지만 더 이상 그녀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의 진실을 밝혀냈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의도에 맞게 행동하였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좋은 곳으로 가셨으면 좋겠다. 나는 주말이면 항상 바다로 출근하는 초보 낚시꾼이다. 예전에 제주도에 사는 사촌형을 보러 갔다가 무심코 나에게 던져준 낚싯대에 처음 느껴보는 손맛에 이끌려 그 후부터 낚시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지인의 소개로 선장님을 소개받아 나는 배낚시의 또 다른 묘미에 빠지게 되었다. 어느 추운 연말쯤이었다. 난 그동안의 회사에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한 번에 몰아서 2주일의 휴가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근무일이 마치고 휴가가 시작되는 첫날이 다가왔다. 그날따라 날씨도 정말 좋았고 매일 맡았던 공기마저 상쾌했다. 난 아침 일찍 일어나 친구들을 태우고 우린 그곳으로 향했다. 어느덧 이곳에 도착하게 되었고 친구들과 그동안 못했던 얘기를 하며 뒷날 새벽 낚시를 즐기기 위해 우리들은 이른 저녁 잠자리에 들었다. 친구가 맞춰놓은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창밖을 보면 아직 사방이 컴컴하지만 시간을 보니 새벽 2시였다. 우린 서둘러 낚시갈 채비를 하고 선장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선착장으로 갔다. 나 지금 완전 기대돼. 난 첫바다로 잡는 고기는 무조건 회부터 떠먹을 거야. 배낚시를 즐길 생각에 우리 모두는 한껏 텐션이 높아 있었다. 아이고 선장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게. 우리가 도착할 무렵 선장님은 이미 배에 시동을 걸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출항하기 전 배 위에서의 안전규칙과 주의사항을 설명해 주셨다. 바다라는 곳은 보기와는 달리 위험한 곳이기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새벽 바다라 그런지 날씨가 매우 쌀쌀했다.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는 배낚시는 처음 겪는 일이었다. 평소 달에 비친 바다를 보면 아름답다고 느꼈지만 그곳에서 맞이한 밤바다는 묘한 분위기였다. 그때 하늘에는 달이 보이지가 않았었고 배에 달린 조명마저 어두웠기에 나는 친구들과 달리 으스스한 느낌을 받았었다. 어느덧 선장님의 추천으로 낚시를 하게 될 포인트에 도착하였고 우린 그곳에서 낚시를 시작하였다. 선장님이 추천해주신 그곳에는 너무나 조용했다. 입질이 언제 오려나 기다리던 중 갑자기 배의 뒤편 쪽에서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배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친구들도 삐걱거리는 소리에 고개를 기우뚱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장님이 갑자기 손님들, 오늘 물때가 맞지 않아. 낚시가 안 될 거야. 미안한데 오늘은 이만 돌아가야겠네. 라고 하시더니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배를 돌리시고는 육지로 출발하셨다. 우리 모두는 그 상황에 어리둥절하였지만 내가 잘 알던 선장님이셨고 또 우리들에게 남은 휴가 기간이 있어서 우리는 이 순간을 별 생각 없이 즐기게 되었다. 숙소에 돌아가 아침밥을 먹고 각자의 자리에 누워 쉬고 있던 중 배에서 들었던 삐걱거리는 소리가 문득 생각이 났다. 그리고 낚시가 잘 되는 포인트라고 하셨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아 왜 돌아왔었을까? 삐걱거리는 소리에 분명 어떤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었다. 그리고 낮잠을 자고 일어난 우리는 밤낚시를 갈 채비를 하고 다시 선착장으로 갔다. 그리고 낚시를 하게 될 포인트로 이동하던 중 삐걱거리는 소리에 대해 너무 궁금해졌다. 그리고 선장님께 물어봤다. 선장님, 오늘 새벽에 낚시하다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였죠? 그러자 선장님은 미간을 찌푸리시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다. 분명 그 소리에 대해 알고 계신 것 같았다. 대체 그 소리는 뭐였을까? 고민도 잠시였다. 우리는 포인트에 도착하자마자 낚싯대를 던졌다. 그러나 그때도 바다는 조용하였다. 그리고 친구가 내게 속삭이며 질문하였다. 야, 저 선장님 믿을 수 있는 분이죠? 아, 그럼 내가 잘 아는 지인이 소개해주신 분이야. 근데 왜 자꾸 으스스한 곳만 데려다 주냐? 그때였다. 친구가 속삭이며 말하는 사이로 또다시 조용한 바다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야야야, 저 소리 들어봐. 저기 뒤쪽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친구가 손가락을 뒤로 하며 가리킨 방향에는 작은 배 위에 누군가 노를 저어 이곳으로 오고 있었다. 우리가 들었던 삐걱거리는 소리는 누군가 배에서 노를 젓는 소리였다. 여기는 육지로부터 꽤 떨어진 바다였고 저렇게 작은 배로 여기까지 오는 건 불가능해 보였다. 나는 선장님께 누군가 이쪽으로 노를 저어오고 있다고 소리쳤다. 그러자 선장님은 뜬금없이 노를 젓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 소리쳐 물어보셨다. 2명이요. 한 명이요. 난 안 보이는데? 뭐야? 우리 왜 다 다른 대답을 하고 있어? 우린 놀란 눈을 하며 서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들은 선장님은 서둘러 배 시동을 켜 이동하셨다. 그러나 낚싯배에서 나는 소리 뒤로 삐걱거리는 소리는 더욱 크게 들렸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우리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소리치시는 선장님. 삐걱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이렇게 빠른 배를 아직도 저 작은 배로 노를 저어서 따라오고 있는 걸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뒤를 돌았는데 그 모습은 마치 정말 미친 사람처럼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빠르게 노를 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노를 젓는 사람은 2명이라고 말한 친구가 쓰러졌다. 나는 쓰러진 친구를 붙잡고 눈살을 찌푸려
다시 노를 젓는 사람을 보는데 사람이 아니었다. 빠르게 노를 저어 오던 그것의 얼굴은 눈과 입은 뻥 뚫려 있었고 머리에는 크고 작은 구멍들이 있었다. 놀란 나는 선장님께 저것이 다가오고 있다고 소리치는데 선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빠르게 이동하는 배 운전에 집중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어느덧 선착장에 도착할 때쯤 육지의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쓰러졌던 친구도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를 따라오던 작은 배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선장님께서는 오늘은 숙소에 가지 말고 자기가 아는 곳으로 가자고 하셨다. 정신없이 넋이 나갔던 우리는 선장님을 따라 작고 허름한 식당에 오게 되었다. 나와 친구들은 넋이 나간 채 벽에 기대어 앉아 있었을 때 식당의 주인으로 보이시는 할머니가 오셨다. 그리고 선장님은 할머니께 조금 전 일을 말씀드렸었다. 할멈, 우리 손님들 그거 봤어. 할머니는 우리에게 노를 저었던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셨다. 그러자 순간 우리는 아까 그 상황이 다시 생각이 나게 되었고 서로 한 명이니 두 명이니 안 보이니 각자의 말을 우겨세우며 싸우게 되었다. 우리의 모습을 보신 할머니께서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셨고 할머니의 미소에 우리들은 매우 당황하였다. 그리고는 이 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무려 80년 전 이 지역은 고기잡이가 주된 일이었고 당시 어획량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했었다고 했다. 그 지역에 학교 같은 것도 없던 시절 어린아이들도 귀중한 노동력이 되었기에 온 가족이 바다로 총출동하여 생계를 이어갔다고 했다. 또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그때에는 어린아이들이 매물로 팔리던 시절이었고 생활고가 힘들었던 부모들은 자식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는 부모도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매물로 팔리게 된 아이들은 인신매매나 노예생활, 강제노동에 희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노를 젓는 사람은 매물로 팔렸던 아이들이 노를 젓는 역할을 하다가 힘이 빠진 녀석은 총에 맞아 바다에 빠져 죽게 된 아이의 영혼이라고 하셨다. 그리고 아직 그 바다에는 아이들의 시체가 많이 있을 것이라 하셨다. 또 사람들마다 노를 젓는 사람의 수가 각자 다르게 보인다고 하였다. 만약 노를 젓는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앞으로 살아가게 될 시간이 짧아진다고 하셨다. 그리고 아직 건강하고 젊었을 때 항상 몸조심하라고 우리들의 어깨를 만져주셨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우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화가 났었다. 그리고 다음날 친구들과 바다에 찾아가 좀 서툴지만 위령제를 치르는 방법을 찾아 억울하게 죽은 이들의 영혼을 달래주는 조촐한 위령제를 지내게 되었다. 요즘은 사람을 죽였었던 잔인한 단체들은 사라졌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와 해외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한다. 저는 귀신 같은 화상 따위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관념이 뒤바뀌었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고를 다니던 시절 졸업을 앞두고 선생님의 추천으로 공장에 취직하게 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입사한 지 1년 차에 회사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 받았던 검진에서 양상엽 폐기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 현재 살면서 담배를 단 한 번도 피운 적 없는 비흡연자이다. 하지만 내가 일하는 환경이 분진가루와 먼지가 많은 환경이라
방진 마스크를 꾸준히 쓰고 일하였는데도 폐기종이라는 병에 걸리고 만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호흡곤란과 기침 증상이 심하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니었기에 집에서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었다. 동네에 위치한 작은 병원이라 그런지 처음 입원했을 때 넓은 4인 병실을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일주일째 되던 날, 내가 있던 병실에 다른 환자가 들어오게 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 무슨 병으로 오신지는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귀신이나 미신 같은 것은 믿지 않는다. 하지만 공포영화는 매우 즐겨하는 편이다. 병실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친구들에게 부탁해 공포영화를 보곤 했었다. 하루는 병실에 누워 공포영화를 보고 있던 중 링거를 바꿔주러 간호사가 왔었고, 내가 보고 있던 화면을 보시고서는 무서운 장르를 좋아하냐고 물어봤다. 이런 거 혼자 보면 무섭지 않으세요? 저는 무서운 거 볼 때 혼자서 봐야 더 재밌더라고요. 나는 그 간호사와 자연스럽게 무서운 장르의 소재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다. 저 근데 귀신이 진짜 있다고 믿으세요? 아니요, 저 그런 거 안 믿어요. 지금 보고 있는 이것도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고 갑자기 혼자 진지해지시고서는 농담을 이어가셨다. 저기 복도 끝에 408호 개인 병실 있잖아요. 혼자서 밤에 웬만하면 그쪽은 가지 마세요. 왜요? 제가 여기 취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들은 얘긴데, 몇 년 전 408호에서 아이 환자가 죽었는데 그 뒤로부터 408호에서 귀신을 봤다는 사람이 많대요. 저도 나이트 근무를 하는 날에는 408호 근처 잘 못 가요. 네, 다음에 무서운 얘기 또 해주세요. 이 누나 참 재밌는 사람이네. 하루 종일 병실에 누워만 있는 나에게 간호사의 농담은 잠시나마 재미있었다. 그렇게 간호사가 떠나고 보고 있던 영화를 마저 보게 되었다. 어느덧 병원에 입원한 지 3주차가 되었다. 여전히 이 병실은 나와 고령의 할아버지랑 둘이 쓰고 있었다. 그런데 같이 있던 할아버지께서 몸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게 느껴졌었다. 처음 입원하셨을 때와 달리 식사하시는 양도 점차 줄게 되었고, 살은 점점 더 빠져가며 혼자서는 일어나실 수가 없어 보였다. 그리고 어느새부터인가 간호사들이 할아버지를 관찰하러 병실에 자주 들어오시게 되었고, 병원 측에서는 당시 할아버지를 위해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는 배를 설치해 줬었다. 나의 몸 상태는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할아버지는 날이 갈수록 점점 악화되셨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있던 할아버지는 매우 괴로우신 듯 간호사 호출배를 다급하게 누르시던 일이 있었다. 뒤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오더니 병실에 커튼을 쳐 응급처치를 하던 적도 있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할아버지는 다른 병실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런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내 기분마저도 우울해졌던 하루였다. 그날 저녁 난 다시 4인 병실을 혼자 사용하게 되었다. 매일 보던 공포영화를 다 보고 너무 심심했던 나머지 얼마 전 재미있게 봤던 공포영화를 혼자 있는 병실에서 이어폰을 빼고 다시 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이 영화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 난 영화를 볼 때면 자막 글자 하나 놓치지 않고 보는 편인데 못 보던 장면이 나왔었다. 그때 간호사가 말을 걸어왔을 때 놓쳤던 장면인 것 같았다. 난 다시 영화에 집중하던 중 다음 장면은 내가 분명히 봤던 장면에서 당시에 전혀 듣지 못한 아이 울음소리에 효과음이 있었다. 재생과 일시정지, 뒤로 감기를 반복했고 이어폰을 연결했다가
다시 뽑는 행동을 했었다. 이상하네. 이 장면은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장면인데 너무나 이상하였다. 그리고 혼자 있는 이 병실이 무섭게 느껴졌었다. 모두들 자고 있던 늦은 시간, 하루 종일 누워있어 몸도 찌뿌둥하여 복도에 나가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었다. 휴대폰을 보며 이리저리 혼자 걷고 있던 중 갑자기 어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졌었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었다. 순간 갑자기 머릿속이 복잡해져 왔다. 복도에서 들렸던 울음소리는 아까 영화에서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와 똑같았다. 난 서둘러 내가 있던 병실을 돌아가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병실 문을 열었는데 죄송합니다. 순간 방향 감각을 잃었는지 다른 병실의 문을 열었었다. 그렇게 잘못 열게 된 병실에는 환자의 딸로 보이는 아주머니와 어린아이 3명이 있었다. 그리고 문을 닫았는데 얼마 전 무서운 얘기로 나눴던 간호사가 밤에는 절대 근처에도 가지 말라고 했던 408호였다. 그리고 문 옆으로는 얼마 전 같은 병실을 썼던 할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같은 병실을 썼던 때에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오던 사람은 간병인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할아버지의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나 보다. 그 순간이었다. 복도 중앙에 있던 데스크에서 벨이 울렸고 계단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뛰어오고 있었다. 무슨 일이라도 났나? 허겁지겁 뛰어오던 의사가 나를 밀치고는 408호의 병실 문을 열었었다. 그 순간 병실에 있던 장비음이 들렸었다. 뒤이어 간호사들이 어떤 장비들을 끌면서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돌아가세요. 간호사가 화를 내더니 문을 세게 닫고 들어갔다. 조금 전 아이의 울음소리에 겁에 질렸었던 나는 겁에 질렸던 상황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리고 병실 내에서는 뭔가가 다급한 의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나고 의사는 힘이 다 빠져버린 채 그곳에서 나왔다. 설마 돌아가셨나? 난 아무렇지 않게 병실 내부를 보게 되는데 간호사들은 늘어놓았던 장비들을 정리 중이었고 침대에 누워있던 분은 이불이 머리 끝까지 덮여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잠깐. 조금 전 모르고 병실 문을 열었을 때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있었는데 아주머니와 아이들이 안 보였다. 난 안으로 들어가 간호사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여기 안에 있던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어디 갔나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죠? 아니, 아까 있었는데. 그러자 앞에 있던 간호사는 가족도 없이 홀로 가신 할아버지 앞에서 무슨 소리냐고 엄청 화를 내며 나를 사정없이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있었는데. 난 터벅터벅 내 병실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다. 그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하였다. 그리고 다음날, 오늘은 내가 태어나는 날이다. 아침 일찍부터
소란스러운 사람들 말소리에 잠에서 깨었다. 어젯밤 할아버지의 사망 소식으로 밖이 소란스러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러고 복도로 나가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꺼냈는데 나랑 무서운 얘기를 나눴던 간호사가 지나갔었다. 이미 어젯밤 408호에 있었던 일들을 전해 들었겠지만 난 내가 보고 느꼈던 것을 다시 간호사에게 말하였다. 다시 보던 영화에서 못 본 장면과 듣지 못한 소리 때문에 무서웠던 것과 복도에서 들렸던 아이의 울음소리, 또 408호에 있던 아주머니와 아이들. 그렇게 내 얘기를 귀담아주던 간호사는 흠칫 놀라며 정말이냐고 되물었다. 그리고서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며 다른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수군대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 수다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몇 년 전 408호에서만 입원한 환자들이 한 달에 4명이 연달아 돌연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았다. 그 일이 있고부터 408호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는데 병원 측에서는 할아버지를 왜 거기로 옮겼냐는 등 그 순간은 나 역시도 궁금했었다. 사람이 많지 않은 병원이라 다른 병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소문도 안 좋았던 408호로 옮겼을까? 그리고 아주머니들의 말들을 유추해보아 전날 내가 408호에서 보게 된 아주머니와 아이들은 안타깝게 그 병실에서 세상을 떠나셨던 분들인 것 같았다. 그리고 아주머니와 아이가 왜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